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여러분, 마지막 시간인데 진도를 빨리 못 뺐네요. 앞에 워낙 평소보다 좀 많은 기사거리들을 좀 갖고 와가지고 좀 시간이 좀 우리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빠르게 좀 치고 나가 볼 텐데,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 사드 같은 경우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 사드에 대해서 조금 좀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걸 정상화 수순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설치된 데가 옛날에 롯데 골프장 있던 자리죠. 경북 성주입니다. 참외로 유명한 경북 성주 지역인데, 요게 이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는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 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게 참 어려운 게, 우리 지난달에도 그랬지만 과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인데 이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연구한 게 맞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면 끝없이 이제 의심이 들게 마련이고, 그러면서 문제 제기하면 또 이제 야, 이거 과학적으로 했는데 이걸 못 믿겠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괴담이야, 이렇게 또 이제 맞서기도 하고, 이래서 또 이게 정쟁으로 흘러가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도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를 낸 건지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아무튼 환경부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측정해 본 결과로는 이제 이게 이제 전자파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인접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좀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이제 이게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나온 건 다행스러워 보이는데, 한편 이런 얘기하면 저도 이제 괴담론자가 될까봐 걱정이긴 한데, 예전에 그런 걸 본 적은 있어요. 그 높은 송전탑 있죠, 송전탑.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송전탑이 있습니다. 송전탑 주변의 마을에 사람들이 자꾸 암에 걸려요. 그래서 이게 전자파 기준 초과한 거 아니냐라고 그러면 전자파 기준 초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전에서.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 청구해도 법원이 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하니까는 손을 들어주긴 어려운데, 아무리 봐도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여럿이 동시다발적으로 암에 걸리는 이유는 이 송전탑 설치 전후의 비교 말고는 제시하기가 좀 어렵고, 참 이럴 때 난감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송전탑 밑에 사실은요, 예전에 어떤 기자가 형광등을 들고 가가지고 송전탑 밑에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를 봤었는데, 불이 들어와요. 전선을 연결한 게 아닌데 불이 깜빡깜빡합니다. 그 정도로 이 전기가 그 밑에는 좀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게 가능한가? 형광등만 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불이 막 반짝반짝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 또 천상 문과 출신인 저는 또 이해를 못했지만, 아무튼 그 현상만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이런 이제 의구심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고, 정부가 어떤 이런 발표를 할 때 100% 국민 편에 서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다른 정책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조금 갈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은 항상 있어 왔다. 그런데 그런 거 있을 때 괴담이라고 몰아세우기보다 이를테면은 좀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여러 이제 근거들을 가지고 설득하는 노력도 사실은 정부한테는 요구되는 일이에요. 이제 그런 사례로 수원에 가면 큰 경기도 화장장이 있거든요. 연화장이라고. 이제 그거를 설치할 때 수원시 공무원들이요, 아주 모범 케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정책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를 좀 여러 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범적인 사례가, 거기 이제 이런 그야말로 이제 괴담이라면 괴담 같은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화장장이 들어오면 그러면은 맨날 시체 썩는 냄새가 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도로에
그 운구차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위험해질 것이다. 뭐 이런 거에서부터 땅값 다 떨어지고 뭐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는 좀 근거가 있는 얘기 같고 어떤 거는 좀 근거가 좀 희박한 얘기 같고 뭐 그런 것들인데 우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려하는 게. 국민이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래서 그 인접 주민들을 막 설득을 하는데 일부러 그 주민들을 일본의 최첨단 화장시설, 요즘에는 화장시설들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별로 그렇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있는 잘 되어 있는 데들 견학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인근을 공원으로 개발할 거라는 약속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창출된 일자리를 인접 지역 주민들이 희생한 만큼 인접 지역 주민들이 이제 들어와서 일자리도 채울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요. 오랜 시간 설득을 해가지고 주민 동의를 얻어서 이거를 이제 제대로 정책을 구현했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고 이것이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됐다면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어야 하는 거겠죠. 원래 그래서 공무원이 피곤한 직업이에요. 네, 피곤한 직업인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이 이제 원치 않는 것들을 하기보다는 원하는 것들 쪽으로 그러면서도 또 국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그렇다면 같이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을 잘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 대목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아무튼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 우리가 이제 국가기관이 이렇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좀 신뢰를 하고 접근하려는 그런 뭐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어쨌건 뭐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사드 포대는 대구 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2017년 임시 배치됐었는데 일부 성종원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었대요. 근데 이번에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사드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종료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건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해서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의 근거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정책학 공부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재미난 게 정책평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책평가는 다 사후적이에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지금 막 통합도 시키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이런 평가들은 사전평가에 해당된다는 게 아주 독특한 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뭘 설치하기 전에 앞서서 이런 이제 사전 영향평가들을 또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드 산불 정책이라는 게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굉장히 크게 반발했던 사안이고 그래서 중국에서 단체 관광을 우리나라 쪽으로 보내지 않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크게 타격을 입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코로나 전에 또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런 거예요. 사드가 미국 무기잖아요. 미국 무기고 미국 돈으로 우리나라 기지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만 빌려주는 겁니다. 땅만 빌려주는 건데 왜 우리나라에 설치하냐라고 했을 때 그의 설득 논리는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이 핵을 쏘거나 할 때 방어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내세웠어요. 그러나 정작 진짜 화를 냈던 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겉으로는 저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도 중국이 미국을 방어할 목적으로 자기네들 딴에는 방어라고 하니까 방어할 목적으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놨는데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제 이 사드가 가서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이 미국 편만 들어주고 그 미국한테 유리한 것을 추진해 준다라는 어떤 불만 같은 것들이 좀 생겼던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의 갈등도 좀 해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드 산불 정책을 내세웠던 겁니다. 그래갖고 2017년 10월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점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이때 이제 사드 추가 배치는 안 할게.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진 않을 거야. 특히 일본을 끼고 우리가 군사동맹까지 가겠어?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체제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진 않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가요 MD 체제의 일환이에요.
미사일 디펜스라고 해가지고 MD 체제의 일환인데 여기에 우리가 적극 동참하진 않을 거야. 뭐 이런 거를 내세우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좀 이렇게 어르고 달래주는 이런 걸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이 사드 배치를 포기하지는 않은 거죠. 포기하진 않았지만은 어쨌건 사드를 빨리 좀 추진하고 싶었던 세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하고의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많이 깊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어떻게든 좀 풀어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사드를 이제는 안 할 거야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미국하고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MD에 편입되진 않을 거고 그런 맥락에서 사드 추가 배치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한미일이 서로 안보적으로 협력은 하고 있지만 군사동맹으로 가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이런 거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을게 했던 건데 지금은 약간 이게 다 깨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또 정권이 바뀌고 우리나라의 정책적 방향이 조금은 좀 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관계 껄끄럽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우리한테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꽤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중국은 2022년 기존 산불에다가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거론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이 또 너무 과도하게 우리한테 또 이렇게 쑥 들어오면 그러면은 우리는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죠. 또 뭐 그렇기는 한데 어쨌거나 요게 이제 사드가 지금까지 이제 안착을 못했던 것은 이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안 나와서였는데 이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요 사안을 제대로 알려면 찬반을 벌이고 있는 쪽의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요 책에는 요 정도 소개가 되어 있고 우리는 공부하려고 이런 사안들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까지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북한 상대로 사상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 이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제 폭파시켜 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좀 이제 이게 원고가 대한민국인데 피고는 북한이에요. 근데 소송 절차는 정부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맡고 소송도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거라 북한이 응할 리가 있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또 북한에 가서 조사를 하고 뭐 누구를 어떻게 해서 손해배상 대상으로 탁 찍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뭐 그런 것 때문에 실효성이야 기대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이제 이런 형식을 한번 취해 본다는 것도 조금 이게 독특한 지점이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는 기사로 제가 픽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됐고 원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14일에 설치가 됐는데 남북 간 교섭 및 연락, 당국 간 회담 및 협의, 민간 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었는데 열심히 이제 회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북미 간의 어떤 이제 종전협정 체결도 잘 안 됐고 그런 속에서 코로나도 터졌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이 또 요구했던 거는 미국하고 관계는 관계지만은 개성공단 같은 거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한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미국 눈치를 보냐? 그러니까 옛날 했던 사업이고 남북 간의 교류 사업이었으니까 그걸 다 재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또 동향도 살펴보고 하느라 제대로 못했던 그 타이밍에 이제 북한이 절교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은요 한번 돌아서면은 아주 극단적 조치를 취하기로 아주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게 남한의 재산인데 심지어 이거를 자기네 땅에 있다고 폭파시켜 버려 가지고 그거를 이제 문제 삼아서 이렇게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은 남북 간의 소통 창구 자체가 아예 다 단절돼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전해져 와요. 북한에서도 김여정 같은 인물이 나와서 윤석열이라는 인물 자체가 싫다 이런 무례한 발언도 막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그죠?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통일 방안 이런 거를 자꾸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강력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또 압박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남북 간의 어떤 소통이 좀 끊어졌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쨌건 이런 것들이 좀 악화되고 있고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제
이 소송이 제기될 거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피소 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인데 송달을 직접 못 해주니까 공시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미디어는요, 뭐 아주 큰 뉴스는 없고 이거 아주 축하할 만한 일이 있어서 소개를 간단히 합니다. 부누아드 라 당스. 우리말이 아니야.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부르아드 라 당스 최고 무용수상을 받았다. 무용계 시상식이고요. 이런 거를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강미선 씨가 여기에서 상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로서는 5번째 이제 수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과학 IT 쪽에서는 뭐 이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또 이제 제로 콜라 뭐 제로 사이다 드시는 분들이 깜짝 놀랐을 뉴스인데 아스파탐이 요 안에 단맛을 내는 성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제로니까 설탕을 안 넣는데 그런데도 단맛을 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파탐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발암물질이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다 화들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제로 칼로리 음료나 막걸리 등에 널리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둘러싼 안정성 논란이 생겼는데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던 건데 아스파탐은 65년도에 미국 과학자 제임스 슐레터가 발견한 흰색 무취의 인공감미료이다. 1974년 미국, 83년 일본, 85년에 한국에서 식품 첨가물로 지정이 됐고요. 200여 개국에서 식품 첨가물로 이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설탕보다 200배 달아서 소량으로도 충분히 단맛을 낼 수 있고 당분은 없어서 무설탕 다이어트 식품 및 음료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혀만 달콤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지금 현재 발암물질, 위험물질을 이렇게 그룹 1, 그룹 2A, 2B, 그룹 3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룹 2B 물질로 분류를 하려고 한대요. 근데 2B군에 열대식물 알로에 베라, 채소 절임, 그러니까 뭐 김치도 2B군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연기관 배출연기뿐만 아니라 휴대용 전자기기, 전자파까지도 2B군이기 때문에 아스파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지 않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보면 1그룹에 들어가는 거는 발암성 여부가 다양한 인체 동물 실험으로 증명됐으면 그룹 1이고 사례가 적으면 2A 그리고 이제 동물 실험에서 일부의 발암성이 확인되면 2B인데 2B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햄과 같은 가공육, 강한 햇별, 젓갈 등 소금을 많이 함유한 식품, 미세먼지, 술, 담배 등이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는 1급 물질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햄이 훨씬 더 안 좋은 거예요. 강한 햇볕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백인들은 특히 강한 햇볕 속에서 피부암 같은 거 많이 걸리니까 저렇게 놓고 미세먼지 우리 맨날 뭐 노출되어 있는데 술, 담배 또 하잖아요. 이게 이제 발암물질에서 1급 물질이고 이 A군에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이 B군에 전자파, 김치, 피클 같은 절임 채소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함유량으로 봤을 때 아까 이제 뭐 매일 막걸리 33병을 마셔 위험하다 막걸리 33병 한 번에 먹으면 그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암이고 뭐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거 아스파탐 때문에 뭐 이제 생존의 위협을 겪고 뭐 암에 걸리고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1kg당 40mg인데 막걸리 한 병에 들어가 있는 게 75 정도? 이렇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1kg당이니까 킬로그램 뭐 몸무게다 재고 그러면은 그죠? 일일 섭취 허용량이 이렇다 보니까 크게 이제 신경 쓸 것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 뭐 이렇게 결론이지만 사람들이 또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니까 아스파탐 대체 물질을 찾겠다고 이제 음료 업계나 막걸리 업계가 이제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지하수 끓여 쓴 인류가 자존축을 흔들었대요. 이거는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팀에서 서울대 서기원 교수 연구팀에서 연구 결과로 낸 건데 지하수를 너무 끓여다 쓰다 보니까 이제 무게중심이 좀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자전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전축은 조금씩은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배우기로는 자전축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주변을 지구가 공전하잖아요. 공전하는데 그럴 때 이제 공전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이제 자전축이 이렇게 3.5도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는 거죠. 기울어져 가지고 이게 이렇게 공전을 하기 때문에 자전축이 이 상태에서 자전도 하면서 공전도 이렇게 하니까
그죠? 기억나죠? 이런 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사계절이 우리 저 중위권 중위도 지역에서는 사계절이 나타나고 뭐 이런 걸 얘기했던 건데 아무튼 자전축이 좀 이렇게 뒤틀어졌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지하수를 빼서 써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또 이제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아무튼 인간의 숫자가 많아지는 건 참 우리 앞에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는 했는데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들도 떠올려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고 이 지하수를 저렇게 쓰는 것도 인간이 너무 많이 늘어서 그런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스포츠 엔터는 진짜 뭐 별로 할 건 없더라고요. 근데 EPL에 진출한 선수들이 여러 명이 이제 탄생해서요. 이제 기쁜 소식이고 EPL뿐만 아니라 뭐 이제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고 김민재 선수도 뮌헨으로 갔는데 제가 이제 축구에 관심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뭐 세계 5대 팀 정도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요 이제 PSG도 그렇고 뮌헨도 그렇고 아주 빅 클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EPL 진출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김지우 선수는 10대인데 지금 EPL에 진출하는 쾌거를 올렸다.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인물 용어입니다. 알라라라는 말이 있는데 요게요. 방사선은 가능한 한 피폭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뭐 일본이 또 이제 방사성 물질을 바다로 버리겠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바다로 가서 희석되면 인간한테 직접적인 타격은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이 있는 것을 지난달에 우리가 또 살펴는 봤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알라라 같은 이 원칙에서 비춰보면 방사선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방사능, 방사선 이런 것들을 뭐 최소한으로 우리 몸에 해야 된다. 이게 축적된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방사선 또한 요것도 이제 최소한 피폭을 피해라. 가능한 한 피폭을 피해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사선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나 CT 촬영 같은 꼭 필요한 목적이 아니라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가능한 수준까지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보호출산제, 이건 앞에서 좀 잠깐 언급했었죠.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낙인이나 여러 사정 때문에 뭐 그런 거죠. 나도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원치 않는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출산 기록이 남으면 자신이 과거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었다는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까봐 이제 병원 등 뭐 이런 데를 오지 못하고 출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 출산제 같은 거를 도입하자는 이런 주장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등 보호 출산제를 찬성하는 측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 보호 출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앞서서 지적해드렸던 것처럼 익명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가 자기 이제 엄마를 알고 싶을 때 이것이 비밀이 붙여져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와 인공지능 그리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을 결합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이제 전략 기술을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다. 오토메이션인데 오토매틱한 것을 하이퍼로 한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해서 이런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거는 뭐 이제 럭셔리한 상품들이요. 메이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싹 숨겨놓는 이런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 한동안은 글씨 엄청 크게 해가지고요. 예, 그런 게 막 특히 무슨 똥 있잖아요. 그 상품 브랜드는 가방에 막 뭐 메이커를 엄청 많이 달아놓고 이렇게 썼던 기억도 있는데 요즘에는 스텔스 럭셔리 경향이 있답니다. 뭐 이것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 매그니피센트 7 이렇게 나왔는데요. 매그니피센트 아름다운 위대한 이런 뜻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올해 뉴욕 증시 강세장을 이끈 7개 기술주를 좀 묶어서 요거를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하네요. 그 집속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러시아가 이런 걸 우크라이나에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폭탄을 터뜨리는 무기가 되어가지고 이거를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이 채택되어 있는데 이제 러시아는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가입이 안 돼 있네요. 그죠? 네,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모든 내용을 이제 또 이 정도면 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제 시간에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많은 다양한 소식들 같이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어서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다음 달에도 또 알찬 그 뉴스거리들 가지고 우리 공부할 거리들 잘 찾아서 여러분들 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더위에 건강 유의 잘 하시고, 예,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달에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